대한민국 박물관 밀리터리 소장품에 깊숙이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박물관 수색대.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드디어 제가 박물관 수색대장으로 여기 왔는데요. 대장 한번 해보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에 왔냐면요.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육군 박물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어떤 터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육군의 모체, 국방경비대 창설지예요, 여기가. 이런 역사적인 곳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제가 숨겨진 밀리터리 아이템을 뒤벼볼 텐데요. 첫 번째 아이템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따라오시죠. 자. 드디어 제가 육군박물관 들어왔는데요. 진짜 뭐 여러 군데 눈이 가고 일단은 여기 따뜻하게 좋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보여요. M2 브라우닝 아직까지 쓰고 있죠.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이게 러시아군의, 그러니까 소련군 기관총이었어요. 이게 고르노프 기관총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많이 썼었죠. 이게 지금 소련군 기관총, 소련군 중기관총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이런 방탄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방탄판이 달려 있어서 이걸 쏘는데 뭐가 있었느냐? 2차 대전 직전에 겨울전쟁 때 소련군이 이런 거 가지고 나가 쏘다가 핀란드 저격수들이 어디로 총알을 쑤셔 넣느냐? 여기로 보고 쏘는 거거든요. 요 사이로 핀란드군 저격수들이 총알을 쑤셔 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련군 중기관총 사수들이 사망을 했죠. 그다음에 이건 역시 소련군의 대전차 소총입니다. 이게 단발식인데 양동이 굉장히 세요. 왜냐면 이게 12.7mm 쏘거든요.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 전차들 보면 앞에 이제 조종수 글라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막 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보셔가지고. 네. 예. 국방부장 수관장 김재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깨알 같은 지식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부관장님 오늘 우리 아이템이 이건가요? 소장품 아이템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박물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 역사에 최초에 개발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아닌 저희 다른 공간에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도 대본 봐서 아는데 이건 아닌 걸 알았어요. 이걸 실물로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사진은 봤어요. 사진 봤는데 실물을 보진 못했거든요. 저희가 장갑도 다 준비. 장갑 끼고 터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터치 그냥 이렇게만 안 해요. 총 있으면 막 이게 해보거든요. 막 이렇게 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홀로 이동을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긴가요? 네, 아직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비밀 장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꺼내오겠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는 동안 저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흥분이 돼서요. 먼저 시계부터 좀 풀고요. 됐습니다. 드디어. 가장 일반적인. 네.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대표 건 아닌데 네. 비교를 위해서 M16을 M16A1이군요. 이 M16 저 들어봐도 되겠죠? 네. 이미 들었는데. 자, 이거 M16는 사실 명총이죠. 사실 굉장히 명총이고요. M16은 사실 보통 이렇게 구부러진 탄창.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죠.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이게 오늘 우리 아이템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일단 내려놓고서 그렇다면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부관장님께서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걸 닮은 우리가 개발한 네. 중입니다. 일반 분들 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오호라! 어머나!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기 첫 번째 단계로 만든 XB1. XB1?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별점은 총열 가드가 약간 더 얇아졌고요. 운반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M16을 만든 유진 스토너가 M16을 만들면서 공업력이 부족한 나라가 M16을 만들기 힘들 경우를 대비해서 AR-18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국과 필리핀 같은 나라가 M16 라이센스 생산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AR-18이 쓰이지가 않았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AR-18이 돌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본에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AR-18을 만들어서 이걸 수출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일본에 수출한 AR-18이 누구 손에 들어갔냐?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갔어요. IRA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일랜드 리퍼블릭 아미라고 아일랜드 공화국 손에 들어가서 영국군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일본의 호화공업이었을 거예요. 걔네가 이거 우리 포기한다. 그래서 이거 뭐 돌고 그랬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AR-18이 어디에 나오냐면 터미네이터 1탄 보시면 이제 경찰서 습격할 때 한 손에 들고 있는 게 AR-18입니다. 터미네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R-18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XB-1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M16의 모조품이라고 할 정도로 네. 흡사합니다. 네. 내부 구조도 똑같나요? 이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탄약이 기존에 이제 M16 같은 경우는 5.56을 쓰는데 네. 이거까지는 아직은 7.61을 쓰고 있습니다. 7.61을요? 예전 버전. 왜 그랬을까요? 나토탄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7.62 나토탄. 둘 다 나토탄인데, 나토탄인데 이제 그거는 왜냐 우리나라 그전에는 네. 5.56이 없었어요. 그렇죠. M만 썼었죠. 네, M만 썼기 때문에 M만 기준으로 탄 총알을 해서 총알이 여기 들어가는 청은 7.62를. 7.62가 원거리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데 문제는 자동 사격했을 때 미친 말처럼 날리거든요. 진짜. 크니까. 예, 특히 동양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다루기가. 기본적으로 M만도 마찬가지고 네. 이 M16만 해도 그게 짧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미 나토스 기준으로 5.56이 사용이 됐는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자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던 7.62 사이즈를 기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제 60년대 때 북한과의 어떠한 좀 대결 무드가 이러면서 그렇죠. 자체적인 무기 생산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 일련의 어떤 결과물이 XB-1이라고. 맞아요. 그땐 이미 북한군은 AK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네. AK 시리즈가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그 2차 대전 때 썼던 M1이나 카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됐든 현대적 기준에 맞는 자동 소총을 어떻게 자체 개발을 했다. 이건 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계속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M16 생산사도 만약에 가격 올려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총 하나만큼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XB2, XB3, 네. XB4, XB5까지 했는데 네. 저희가 아쉽게 저희는 없고. 왜 없어요? 왜요? 저희가 없다. 예. 저희가 예. 생산은 계속 과정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하게 바로 이제 XB6를 제가 소개하고 SB6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면은 딱 생각나는 총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은데요. 일단 팔도 약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FNC도 조금 보이고요. 이건 어떤 총들을 많이 참고했을까요? 이게 XB1, 2나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M16을 너무 모방했다.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국 우리 자체 기술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참고된 여러 당시 세계적으로 사용됐던 네. 총들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 총의 장점을 합쳐서 그래서 M16의 단점을 또 주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SB6가 개발되지 않았나. 이때부터 점점 K2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확연히 이제 M16 계열이랑 구별이 예, 됩니다. 이제는 M16의 그 외형을 좀 탈피한 것 같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죠. 이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스톡 부분 요 각도나 이런 거 보면 저는 G3가 생각나요. G3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G3가 생각나는데 여기 부분은 즉 이 핸드가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FNC 판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건 만드신 분이 야 인마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예. 혹시 이거 탄창 분리 가능합니까? 빼면 빠질 것 같긴 한데. 빠지죠 당연히 빠지는데 제가 왜 이걸 빼려고 하냐면 자 이게 7.62mm 탄창이고요. 이게 5.56mm 탄창입니다. 확연히 비교가 되죠. 제가 봤을 때 이 7.62mm 탄창은 아마 M14 소총의 탄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M16은 이미 네. 5.56을 썼으니까 7.61을 썼던 사이즈니까 그 이전 거의 모델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 M14 같은 이런 계열은 그 끼는 방법이 그냥 탁 넣으면 안 돼요. 앞부터 놓고 뒤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앞부터 놓고 뒤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특성 때문에 M14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그 다음 아이템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이면 이제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던 이제 양산형이 나오려고 하는 양상형 바로 전 단계. 바로 전 단계. 오케이. XB7입니다. XB7. 네. 아. 이 XB7 하면요 거의 이제는 K2에 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XB 7 같은 경우는 A, B, C, B가 있는데 네. 저희는 현재 요거는 A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XB-C가 네. 현재 K2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랬군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뭘 여쭤보시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K2 모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냥 내부 구조는 M16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5.56mm를 쓰니까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부 구조는 M16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사할 때 피스톤의 그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K 방식이 약간 섞였군요. 방식으로 치면 AK 거가 어떤 좀 참고가 되지 않았나. 네. 또 뭐 이런 얘기지만 AK가 워낙 베스트. 아 그럼요.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하죠. 네, 지금 뭐 가장 많이 퍼졌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AK가 몇 정이 생산되는지 몰라요. 최소 보수적인 추정이 7천만 정이에요. 복제. 네, 뭐 우리나라 적국이라고 표현되는 그렇죠. 적성국가들 적성국 대부분 AK를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양산품의 프로토타입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여기 저희가 이걸 또 설명 가능한 게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품이라고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한 다음에 바로 양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정식 스토크에서 이렇게 접절식으로 바뀌었을까요? 편리성, 간편성.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들고 뛰기면 아무래도 기면이 불편합니다. 근데 전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고 이동하는 게 편리해서 그러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 기계화 보병으로 넘어가면서 장갑차에 병사들이 탑승해야 하니까 총의 길이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먼 거리 행군을 하게 되면 이걸 접어서 메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자, 그렇다면 이 K2란 소총은 우리 군한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외국의 총을 수입을 해서 의존을 했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자주국방에 어떤 근접하게 대행용 소총을 만들어서 소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그 느낌을 받았었냐면은 우리가 만든 총을 우리가 쓴다는 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히 이거를 최초로 지급받은 부대들도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무시 못하죠. 덕분에 이게 우리 군이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수출도 됐죠. 네, 수출도 세계 여러 나라에 칠레에 제가 수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가가 경쟁력이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네, M16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하다가 뭐 200만 원. 네. 당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최저 할 때가 60만 원. 60만 원. 네. 그래서 지금 아마 100만 원 내외. 네.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그 군의 자주국방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네, 그리고 저희께 또 의의가 있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개발. 요게 새겨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상형으로 된 것을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걸 저희가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5정의 소총을 보셨는데 이거 어디 가서 보시겠어요? 여러분? 못 보세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 국군 방송, 우리 국방 TV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개방해 주는 거지. 내가 그냥 와서 봐. 예를 들어서 저 샤를린데요. 한번 봅시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자주국방의 길을 특히 소총 부분에서 모든 병사들의 손에 들어가는 그 소총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어떤 길을 걸어왔나 생생히 보신 겁니다. 진짜 소중한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XB 시리즈를 봤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아이템도 있다고요? 저희가 아까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한 한 대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요 최초, 유일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전 이런 데 처음 봤어요. 관람객들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야외무기전 시장을 보시긴 하는데 네. 관심은 큰 탱크, 헬리콥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요. 큰 게 좋아. 저희가 지금 소개할 거는 네. 상대적으로 작아요.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부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최초 유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 유일한 걸로 이것도 유일하거든요. 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유일합니다. 우린 유일하지 않으면 안 해요. 예전에 어떤 조사하시는 분도 네. 조사를 하시다 보니 현재 유일한 건 여기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요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다면 이 합니다.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크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한국 6.25 때 사용했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네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그렇습니다.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가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탱크들이 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야외 무기 전시장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관련된 썼던 거는 좀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셔먼부터 보이네요. 네. 아 이거 셔먼 이게 주조제 포탑이 있는 게 그대로 보이는 귀한 셔먼입니다. 예. 500MB네요.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라이센스 받아서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500MD가 스카웃 헬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기다 토를 달아 넣는 바람에 굉장히 버거웠다. 조종사들도 굉장히 버거웠다는 얘기가 많아요. 원 용도가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직접 썼거나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한 거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예, 특히 이제 6.25 때 사용했던 우리 뭐 생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이 이제 놓고 갔죠. 6.25 때 그런 장비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 폐철이 될 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폐처리하면 참 안 되는데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이걸 보관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네. 예, 수정품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군요. 네,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 안 보여요. 혹시 설마 저겁니까? 예, 맞습니다. 설마 저거예요? 네. M16A1 장갑차입니다. 어허, 이거 굉장히 귀여워요. 체감상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 마을 버스보다 좀 작아요. 마을 버스 좀 작거든요. 어떤 차량이죠, 이게? 근데 기존의 장갑차 하면 보통 두 가지 형태입니다. 네. 하나는 이렇게 타이어로 돼 있는 네. 예, 장유년 또는 차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냥 타이어로 돼 있는 거. 네. 하나는 또 이렇게 뒤쪽에 보이는 궤도 형태. 궤도형. 네. 차륜 형태는 스피드에 네. 그리고 궤도 형태는 네. 어떠한 이제 험지나 이런 것들 그렇죠. 장점이 있는 건데 네, 네. 그것을 합쳐서 만든 반궤도 장갑. 반궤도 보통 우리 하프트랙이요. 네, 하프트랙이라고 많이 하프트랙. 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장점을 섞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단점도 섞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보시죠. 이게 아까 제가 요걸 그 매뉴얼표를 보니까 네. 전면, 후면, 그다음에 측면이 전부 다 7mm예요. 이거 소총탄에 뚫릴 것 같거든요. 당시에 네. 장갑차가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방어력이 낮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다른 차량보다는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관의 차량으로도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 타이어 한번 보시죠. 이거 휠은 이제 미제네요. 여기 영어 써 있고 네네. 미제인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타이어가 네. 한국 타이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네. 그 전에부터 이제 말 그대로 생산이 돼 있었고 근데 50년대 중반에 한국 타이어로 이름을 개칭을 하면서 그랬군요. 그리고 군수에 많이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제품으로 우리가 갖고 와 사용하다가 타이어만 한국 타이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뭐 절반은 국산이다. 같아요. 그것까지는. 전 절반은 국산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게 전쟁 후에도 상당 기간 쓰였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쟁 후에도 60년대 초반까지 사용을 하다가 그래요? 60년대 저희 중반에 역시 폐처리가 되면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안보 전시용으로 그 폐처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궤도 부분을 보니까요. 굉장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고무 같아요. 네. 금속이 아니라.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고무는 아니고 예. 예, 고무를 위에 덮은 컷. 그 안에는 이제 네, 금속 와이어가 금속, 들어가 네. 있는. 네. 안 그러면 다니는 길을 그렇죠. 모두 부셔버리죠. 예, 네. 예, 예. 이게 지금 손에 드신 게 아. 제가 아까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당시 책자지 매뉴얼 책자. 매뉴얼 네, 책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그렇군요. 제품이 아니 시제품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사용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하. 나름 이제 첨고자료를 쓰고 있는데 네네. 또 이 궤도 같은 경우, 그래서 반궤도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탑승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날 타이어 압력 조정하는 것처럼 이거 자체를 조정하기 아, 그래요? 네네. 네. 좀 제가 참 봐도 될까요? 뭐. 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요 뒤쪽에 보니까 이 고무궤도 위쪽으로 금속 사슬 체인을 체인이 걸어놨어요.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스노우 체인 한 스노우 것처럼 궤도가 아니라 반궤도기 때문에 아. 못 올라가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체인을 걸어서 더 이제 돌파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출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였죠? 140마 정도? 140마. 네, 그러니까 장갑차기 때문에 일반 탱크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트럭 정도의 출력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하프 네네, 트럭이라 한 예, 것처럼 예. 트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좀 방어력을 좀 갖춘 게 이 장갑차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갑차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보병을 태우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 후면에 보면 네. 내부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아, 근데 좀 작지만 이곳에 8명이 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명. 네, 앞에 운전자까지 하면 총 10명이 이 장갑차에 탑승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보병 탑승용이 아니라 저기 그 마운트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승공포라고 하죠. 네. 승공포 내정이 저기 올라가는 그런 마운트가 아닐까 좀 제가 추측이 예. 되는데. 결국에는 이곳 같은 경우는 공격성, 방어를 위한 공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공포가 한 4개 정도가 탑재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기에 있는 미트 초퍼 같은 경우에는 대공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6.25 때는 제공권이 유엔군하고 우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대공용보다는 아마 지상용으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활약 지원할 때. 제가 이 차량에 유일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어머머, 어머머. 아, 이게 당시, 좋구나. 예. 이제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들어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아. 그래도 이제 이게 그래도 장갑차니까 이게 7mm 두께라서 묵직해요. 묵직해요. 그래도 총 쏘면 뚫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 여기 앞에 있는 요 윈치는 뭘까요? 단점이 반궤도기 때문에 돌파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 타이어가 아파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린치에다가 걸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이게 누가 끌어줘야 돼. 이거 사실. 네, 관장님 오늘 진짜 귀한 차량 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 남은 차량. 아무튼 6.25 때 사용했던 것 중에 몇 개를 소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장갑차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유일한 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계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군대인데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 여기 관람하실 기회가 있으면 왜 이렇게 작은 거 뭐 공을 보기도 싫어. 이거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애정 어린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아무튼 오늘도요 우리 부관장님 덕분에 정말 귀한 차량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물관 수색대 수색대장 이세환입니다. 전 오늘 전쟁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하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최윤관 학예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기념관에서 우리가 여관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들을 오늘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상전의 왕자라고 하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전은 역시 탱크, 전차죠.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 근처에 있나 봐요. 여기가 좀 야외 전시장이죠? 예, 그렇죠. 저건가요? 예. 이거네. 정확히 보셨네요. 오케이. 근데 이게 당연히 이게 시제품이겠죠. 그렇죠. 시제품. 시제품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시제품이라서 이런 거 있다. 이때 당시 이제 K1은 시제품이기 때문에 XK1이라는 명칭을 불렸을까요? 예, 맞아요. 처음부터 네. 이제 로켓 사업 때도 XK1으로 해서 아.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있죠. 사실 미제 M60 전차 패턴 시리즈의 끝판왕인 M60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판매 거부를 합니다. 너네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빡이 쳐서 그래? 그럼 우리 뭐? 우리 레오파드 데려올래.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안 거죠. 야, 한국이 레오파드들이야 부랴부랴 우리한테 옵니다. 왜 어제 안 판다고 그랬어? 더 좋은 거 우리가 설계해줘.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오해해? 너네 독일제 들여와봐라. 그럼 우리 거하고 뭐 부품 호환도 안 되고 작전 공통성도 없고 막 그래. 사실 이것도 작전 공통성은 없어요. 부품 다 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회사 있다. 어떤 회사? 크라이슬러. 클라이슬러. 네. 클라이슬러가 이걸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예, 처음엔 크라이슬러가 설계를 했죠. 여기서 우리 바로 첫 번째 카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카드가 뭐냐 하면 이거 그냥 첫 번째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아, 그건 카드라가 아니군요. 예. 진실이었군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차체인데요. 네. 그래서 테스트 차체가 이제 세 대가 들어옵니다. 아, 세대가 들어왔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다. 예, 지금 여기.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포가 강선포잖아요. 미국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이 영국제인가요? L7? 예, 영국제 L7A1이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2세대 전차 그리고 3세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L7은 사실 서방제 전차포를 거의 천하통일했다고 봐도 그렇죠. 예. 거의 105mm라고 하면은 다 L7에서 파생된 거예요. 레오파드 1도 이거 L7 달았었으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M60을 안 들여오고 K1을 들여왔다. 나름 굉장한 신의 한 수란 평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M60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다면 네. 우리는 그래도 2.5세대예요. 2.5세대. 예, 3세대를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K1 같은 경우는 3세대 전차입니다. 아. 물론 주포가 105mm라는 게 조금 이제 그것 때문에 3세대를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이거 엄연히 3세대 전차라고 만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3세대 전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어력에 있어서 복합 장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M60은 복합 장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주조 장갑이에요. 펑펑 뚫려요.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RPG만 두고 써도 마치 그 버터를 뜨거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복합 장갑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복합 장갑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105mm 포지만 3세대 전차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얻었던 이 복합 장갑의 노하우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예, 아. K2까지 넘어가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전시해 놓은 거 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한번. 네. 일단 뒤에 보시면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타고 한번 몰아보고 싶거든요. 저기까지. 그 꿈 이뤄드리겠습니다. 뒤에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조정하나? 운전하려면 왜 위로 안 올라가요? 왜 뒤로 와요? 자, 한번 보시면 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엔진은 지금 실내에 있는데 당연히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공개합니다. 우리 때문에? 공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국방부 때문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K1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전차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네, 내가 네. 아는 K1이 이게 아닌데. 그렇죠. 뒤에서 가장 큰 디테일을 보면 일단 뒤쪽에 엔진 그릴이 없어요. 네, 맞아요. 양상품하고 배기구 모양도 좀 다르죠. 예. 소미등도 좀 네. 위치가 얘는 몰려 있어요. 그랬군요. 위쪽도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게 독일제 MB87을 쓴 양산형 같은 경우 위쪽에 그릴이 있거든요. 그렇죠. 위쪽에 그릴도 있죠. 그런데 텔러다임 컨티넨탈 엔진을 쓰는 거는 네. 그 배기구 위치가 좀 달라가지고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요쪽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있군요. 그러니까 포탑하고 이제 포탑 부분 그쪽에 지금 예. 있군요. 예. 이게 시제 차량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양산형만 보는데 프로토타입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또 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제 차량이 또 오리지널 엔진, 그거 한번 봐야죠. 그럼 심장 보러 가야죠. 심장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예. 아유, 예.
아, 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보물 창고네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그렇죠. 공개 안 한 것들도 여- 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다 못 보여줘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엔진 보러 왔습니다. 예. 엔진 보러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빨리 보고 싶어요, 제가 엔진. 엔진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아, 저기 있군요. 여러분, 엔진 여기 있습니다. 엔진 여기 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 이게 오. 바로 K1 이제 시제품의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이군요. 엔진 부분이 지금 어디죠? 이게 파워팩이니까 엔진하고 변속기가 지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엔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아. 텔러디안 컨티넨탈 네. AV179 아. 네, 디젤 엔진이고 아, 여기는 이제 독일제 변속기인 AGT 3000 아, 이렇게 그렇군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K1은 지금 전부 다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 전체가 독일제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럼 엔진은 미국산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는 미국 텔러다인 컨티넨탈 네. 1790 엔진이었거든요. 네. PV1하고 PV2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네, 네. 성능은 괜찮았거든요. 네. 1200마력 잘 나왔어요. 예. 그런데 등판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등판에서 실패했고. 예, 갑자기 꺼져버려 시동이. 아,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죠. 어떤 거?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럼 당연히 ADD에서도 시험을 해보고 그렇죠. 현대로템에서도 시험을 했는데 이곳에서 불이 나네요. 화재가 났군요. 예, 얘가. 그것도 크게 거하게 나가지고 아. 엔진이 통으로 그냥 하나가 전소가 된. 이 이후에 이제 독일제 MTU 엔진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서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다. 네. 한국에 산악 지형도 많은데 등판 못하면은 이거 어쩌자는 것이 해서 방법이 이제 독일의 MTU MD871 네. 그 디젤 엔진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안 바뀌고. 트랜스미션 그대로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둘 다 독일제라고요? 예, 독일제 들어간 거죠. 야, 이 게르만. 그렇다면 독일제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테스트 결과는 어땠나요? 1200마력 잘 나오고 했는데 조금 토크는 낮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토크는 좀 낮아졌다. 예. 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아, 없었죠. 우리도 지금 그래서 파워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예.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사실 엔진이. 그렇죠. 이거 진입장벽이 함부로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두 개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때 당시도 이 파워팩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 미국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 네. 예, 그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네. 지금도 방산에서는 굴지의 그렇죠. 회사인데 거기서 텔레다이는 또 그 경항공기 엔진, 세스나 네. 이런데 엔진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 엔진 잘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 선진국이라도 엔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우리 뭐 엔진 못 만들어 이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이고 압축 성장으로 쫓아왔는데 중요한 건 압축 성장으로 쫓아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K1을 지금까지 계속 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K1, A1, A2, A3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개발하고 개량하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하면서 지금의 K2 흡표 전차가 나오게 된 거죠. 아. 오늘 우리 K1 전차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작은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시작만 넘기고 나면 굉장히 좋은 결과, 꿀 같은 결과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학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K1 전차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박물관 수색 때 오늘은 또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프닝 따로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기관님 오늘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딘가요? 아, 여긴 유물 정리실이라고 하는. 유물 정리실이요. 그 유물은 저희가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 모두 이 유물 정리실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물의 중간 기척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이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약간 익숙한 듯 익숙한데 느낌적으로 조금 여기에 나올 정도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먼저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중기관총은 T1 중기관총이라고 합니다. T1. 예, 테스트 1이라는 뜻인가요? 예, 테스트 모델과 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뜻 보기엔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에요, 이게. MG50인데 딱 이런 느낌 나. 우리 때는 MG50은 안 했어요. 캐리바 50이라서. 이거 운영하신 분들 아마 이가 바득바득 깔릴 거예요. 저도 운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될 게 이 T1을 소개해 주시는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국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시제품이에요. 이 유일한 시제품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박물관 수색돼서 뭐만 해? 국내 유일, 하나 남은 거, 최초. 이거 아니면 안 해요, 우리. 또 나왔잖아. 이제 설명됐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바로 테스트에 성공을 해요. 네.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K6입니다. K6. 예.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K6로 간다 그런 예, 얘기죠. 그렇죠. 전 세계 M2HB를 사용하는 모든 군대가 부러워하는 K6 아니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있어요. 분명히 이게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건 또 우리 제식 명칭이 붙었단 말입니다. 예, 뭔가 좀 다를 거예요? 먼저 이게 배경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네. 33년에 이제 공랭식으로 그렇죠. MG50이라고 불리는 M2HB가 나왔죠. 네네. 대한민국도 1946년부터 이제 국군경비대 통해서 네. 미군정으로부터 400점을 인수를 받아요. 그러다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4,000점, 5,000점 이렇게 불어나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오호. 이거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부품 수급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부품 수급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트 찾아도 안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동료 전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야, 이럴 바에 그냥 우리가 만들까?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예. 자, 오케이. 그렇다면 오리지널 M2HB하고 디테일이 어디가 다를까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아, 예. M2HB 보면은 이제 철판처럼 이렇게 네. 철판 구부려서 만든 예. 그런 손잡이가 있어요. 없으면 아쉬워서 만든 거. 예.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네. 뜨거운 총열을 바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예. 한 칸마다 돌리라고. 네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뭐 미군도 개량이 된 부분이긴 한데 네. 심지어 또 쉽게 탈착도 돼요. 아. 이렇게 멈치 눌러주고 이러면 그냥 아, 네, 바로 꼽히죠. 오, 그렇군요. 또 뭐가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도 겪는 문제인데 이게 총열 분리가 신속적으로 안 돼요. 중기관총 치고 총열 분리 잘 되는 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기관총이 겪는 문제, 이 총열 교환을 어떻게 신속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군요. 예. 아,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먼저 MG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손잡이를 살짝 네. 쇼트리콜 상태로 그렇죠. 당긴 상태에서 이걸 열심히 돌렸어야 됐어요. 그렇죠. 정말. 또 고참이 야 돌려 임마. 여기 앞에 아 돌렸어요. 또 무거운 데다가 나사산 또 왜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한 번에 빠지네요. 예. 한 번에 빠져요. 이게 내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 MG42가 이렇게 예. 총열을 교환하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우리가 3분 걸리던 걸 5, 6초 만에 교환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차량하고 기계화 부대가 많이 이제 창설이 되는 7, 80년대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지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차량에 탑재가 되고 장갑차, 전차 이런 기갑 차량들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또 썰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썰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원제조사의 카탈로그 맞아요. 대충 그냥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얘기가 그럼 틀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어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 사실이에요. 이게 카더라가 사실로 밝혀졌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86년, 87년쯤에 네. 이제 조달 사업이 이제 긴급으로 내려와요. 긴급 조달 사업이 되는군요. 예. 아. 한국형 중기관총. 한국형 중기관총. 예. 아. 그런데 거기 딱 이게 나온 거죠. 아. 총열 좀 개량 좀 해줘. 아. MG50 못 쓰겠어. 이러니까 아, 탐색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80년대 마침 브라우닝 화기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FN. FN에서. 그렇죠. FNH에서 이미 M2QCB를 그때 만들고 있었어요. 아, 예. 카탈로그 스펙 보면은 퀵체인지 바렐 딱 써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이제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기술 좀 라이센스 안 될까요? 근데 당연히 너. 근데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더러워서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카더라가 나와. 우리가 만드는 거 보고서 한미 합동훈련 뛰고서 미군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너네 거 쓰면 안 되니 이런 얘기야. 이것도 카더랍니까 아니면 진짜? 그거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역시 카더라는 카더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 신기했던 건 사실이다. 예. 야 이것도 그럼 절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 구형 M2 썼던 사람들은 이거 되게 부러웠어요. 아, 그래. 특히 주한 미군 같이 합동할 때 주한 미군들 또 이러고 있고 이렇게 게이지 꽂고 있을 때 네. 우리는 그냥 턱 쟤네들 뭐야? 뭐 그랬겠네요. 아 이게 T1에서 K6로 전력화되면서 여기 모델에서 뭐 바뀐 부분이 있어요. 양산 모델에서 뭐 바뀐 게 있나요? 아, MG50에 이제 그 흔적이라고 남아있어요. 예예예. 총열 교환을 위해서 여러 군데 홈을 팠죠. 아 예예. 여러 군데 홈을 팠네요. 예. 그런데 K6 되니까 이렇게 30도만 돌리면 총열이 빠지는데 네. 여기다가 홈을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건비만 더 들어가고 이게 공인만 더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위치에만 이렇게 홈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 생략을 해요. 아.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매끄러워요. 그런데 하계관님, 예. 제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이게 시제품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이거 다 시제품이라는 증거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총에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주식회사 통일 써 있고 네. 이제 T1 써 있고 198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외에도 안에 내부 보석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1년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아, 일련 번호가 있군요. 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완전 분해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 분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 할 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칠까 봐요. 항상 총은 분해할 때 네. 안에 약실 체크는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무리 박물관 총이라도 네네네. 혹시 모릅니다. 아, 국놀이죠. 이건 네. 국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나온다. 다행히 몸이 기억하고 있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부품에 이제 그렇죠. 요 증거가 남아 있는 거군요. 여기 보시나요? T1이라고 예, 있어요. 86년 12월. 아, 그리고 총몸 같은 경우도 82년 12월로 돼 있는 거는 이제 MG50 부속을 그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차기 부분 이런 것도 87년. 그렇군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87년에 이제 차기 한국군 중화기 만들 때 그 소요 제기한 게 8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테스트하고 89년에 이제 전력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확실합니다. 저희는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있었습니다. 중선자이다. 임대장님의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 그 이비객 합참 의장님의 그 의상인데 이거 소개해드릴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수정사령부의 사령관을 지셨고 우리나라 특수전 부대의 전설이자 레전드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장군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 예비역팀장입니다. 화면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정말 제가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저도 동일한 감정입니다. 유명한 분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낍니다. 겸손도 하시고. 예. 장군님, 네. 1983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옷은 1980년대 우리 장교들이 입던 육군 정복입니다. 육군 정복. 예. 아, 예. 그 중에서도 버마 테러 아웅산 사건 당시에 네. 이기백 장군님이 착용하고 계시던 정복상입니다. 아, 저한테는 아주 남다른 정이 있는 게 제가 전속 보관을 했으니까 네, 네. 이거를 착용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2-3번 번 되는데 이 정복 단추가 떨어지면 아,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꼬매질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속 부관이긴 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실 거예요. 마치 로드 매니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느질도 잘해야 되고 아, 예. 또 이런 뭐 각종 부착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챙겼기 때문에 네, 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정이 많은 옷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군님, 제가 이 옷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좌측 어깨서부터 우측 겨드랑이까지 쭉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폭발에 의해서 옷이 완전히 이제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이 일어나면 네. 폭압과 폭음으로 인해서 일단 고막이 다 손상을 입으셨고 그다음에 노출 피부는 다 화상을 입었어요. 아, 그렇군요. 2도 이상의. 아. 그래서 이 옷이 그런 일차적인 것을 보호를 해드렸고요. 어디가 부상을 입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옷을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칼로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어서 아. 벗겨낸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냥 이 옷을 보는 사람들은 아, 당시에 폭발로 인해서 옷이 찢었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부관을 할 때도 반드시 칼을 하나 갖고 다녔어요. 아, 이기백 합참의장이 또 의식을 찾았을 때 보자마자 어떤 대화를 나누죠? 거의 뭐 7시간을 이제 수술을 받고 네. 그 회복실로 오셨는데 네.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뒤에 조그만 구멍들 있죠? 네, 뒤에 또 많네요. 그 구멍마다 파편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구멍이 이만해져요. 거기다가 패킹이라는 걸 네네. 붕대를 넣어서 패킹을 하는데 의장님이 피가 이제 계속 나기 시작했는데 저 발등에 동전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에서 피가 나서 압박붕대로 하고 여기도 했으니까 여기도 다 감고 그러니까 미라하고 똑같았어요. 아. 저보고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돌아가시진 않겠다. 네. 근데 다시 눈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아. 그 다음에 청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신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에다가 전중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괜찮으시냐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로 귀국 중이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몇 시냐 그러시더라고요. 7시 3분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 밥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밥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임무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랫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밥 먹었냐는 건 넌 괜찮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예후는 어떠셨어요? 다 괜찮으셨어요. 아, 괜찮으셨고 이제 시력도 돌아오시고. 돌아오시고 근데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은 폭발이 일어나서 너무 놀래서 머리가 하얘졌다 메르가 생겼다.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흰머리가 많이 있었어요. 세치가 있어. 세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래서 백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처음 밝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게 워낙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그 테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카더라가 돌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기백 합참의장이 생존을 하셨잖아요. 그 생존했던 이유가 휘장이나 이런 걸 다셨기 때문에 중요 장기를 보호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기백 장군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살아났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벤치에 보시면 막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 이 휘장도 위쪽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제가 네. 봤을 때.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열로부터 네. 보호해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 이 옷이. 예. 근데 장군님,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뭐 어떤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폭발하게 크레모어지 않습니까? 네. 크레모어였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소용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예,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때가 1983년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 베트남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무수히 많은 크레모어가 쓰였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과 북한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크레모아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당시에 만들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북한같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비슷한 무기도 많았었고 크레모아가 터졌기 때문에 북한의 소용이 아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밀리터리에 대해서 1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요. 그리고 장군님 이제 마지막 카드랍니다. 당시에 그 이계철 대사하고 한병춘 비서실장의 헤어스타일이 대통령과 좀 비슷했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착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그거 이전에 네. 이분들, 이 대사님들이 들어오고 할 때 네. 차량 자체도 저건 대통령인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VIP가 오는 것 같군요. 예, 세단에다가 경찰들이 이렇게 사이카로 경호를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가 있고 범화기가 있고 뭐 이래서 시간도 됐고요. 네. 믿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그 얘기가 경호원이 네. 그 나팔수한테 네. 한번 불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 삼아. 그래서 마침 그 시간에 나팔까지 두니까 네. 공작원들 입장에서는 영락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폭발을 시켰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군요. 근데 지금까지 이기백 장군님의 40년 전 테러 당시에 입으셨던 그 정복을 보면서 우리가 40년 전 아웅산 폭발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멘트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장군님, 그때 당시로 돌아가시면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네. 병수발을 드느라고 굉장히 병수발이요? 미치겠던 거 막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 돌아오면은 훈장 줄 거야 훈장 줄 거야 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봤어 왜 그러나 그랬더니 MBC 기자가 네. 이걸 다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그날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시는 많은 군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기라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들어갈 거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다만 그 뒤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나는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또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했지만 100%는 말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주어진 책임은 내가 다 하겠다. 모든 국군 장병들, 우리 전인범 장군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우리 우리가 뭐 아까 봤잖아. 저기 뭐야, 우리 프로그램은 오프닝 없어요. 그냥 빨리 장갑 껴. 오케이. 이거. 자, 신 교수님 이거 장갑 끼면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오프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돼.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총이 뭐죠? 대한식 소총입니다. 대한식 소총 같은 경우는 52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실사격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다. 네, 그때 공개가 됐는데 그 전까지 해서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7호까지 쭉 나왔어요. 근데 육군방공안에 딱 3정이 있어요. 위에 보는 6호. 6호. 2정이 있고 그 다음에 7호가 한 정이 있습니다. 7호가 한 정이 있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6호부터 한번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렇죠. 6호부터. 네. 6호 보여드리겠습니다. 6호.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6호.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총구 쪽부터 이런 실루엣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스프링필드랑 닮았다. 스프링필드라기보다는 일본식 구구식이다. 좀 닮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네. 뭘 보고 깨달았느냐 구구식이라고 이 볼트 이 손잡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여러분들 볼트 손잡이가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돼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자로 볼트 액션 손잡이가 돼 있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위에 스코프를 달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 스코프에 걸려버리니까. 여기서 또 게르만 새끼들이 나오는데 카구팔이 이거를 밑에 쪽으로 꺾어요. 그게 바로 어떤 식이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제 우리 7호. 확실히 차이가 그렇죠. 확연하게 나타나요. 7호 보시면 어때요? 볼트를 아래쪽으로 꺾어놨죠. 그래서 얘를 올려도 이쪽이 뭐예요? 경통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분명히 6호에서 7호로 가면서 어떤 발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자체가 한 달, 한두 달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소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국가가 네. 자기 소총을 개발한다. 이건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이 있는 나라야. 그렇죠. 왜냐하면 총은 모든 군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무기를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네. 있어요. 아니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애들은 독일제 총 쓰지 않니? 군대 규모 때문에. 네. 군대 규모 때문에 총을 안 만들고 수입하는 게 훨씬 싸요. 그 뭐야? 저 손바닥만 하는 스위스는 왜 그래? 걔네는 전부 다 예비군이잖아. 아니 뭐 그치. 이제 그렇긴 한데 또 그러니까 하나는- 딴지 걸지 마. 그쵸. 내가 지금 네. 댓글이 몇 개 보여요. 쓰지 마. 쓰지 마. 지금 야, 형이 본다.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형이 본다. 이거. 자, 그럼 이 총을 좀 본격적으로 자세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견상으로는 M1 네. 게런드 같기도 한데 예, 특히 7호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7호가 보면은 일단은 요 몸통 요 부분 이건 M1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두껍냐? 8발짜리 클립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5발짜리 클립이 들어가는 볼트 액션 소총보다는 이게 두꺼울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여기서 또 볼 수 있었는 게 M1에는 없는 이 손잡이 부분에 홈이 보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사실 볼트 액션 소총 중에서 스프링필드나 모신 나간 계열의 총의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 나름 여러 가지 장점을 다 취합하고 맞아요. 했던 제가 것 그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다음 또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왜 대한식인 줄 알았어요. 네, 예. 태극 문양. 아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극입니다. 밑에 7호라고 써 있는. 충번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보면 단기 4285년 8월 20일 날 아 만들어졌다. 그렇죠. 6코드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6코드 옆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태극 문양은 없는데 6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아 역시 이런 볼트 액션 소총의 사격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볼트 액션 소총 이렇게 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잘못하면 욕 못 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형이 본다 이거. 확실히 외형이 M1 게런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죠. 분명히 레퍼런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레퍼런스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계관님 부탁드려요. 이 첫 번째 레퍼런스가 일본군의 99식 소총이죠. 일본군이 이전에 뭘 썼습니까? 38식. 38식. 네. 38식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죠? 38식. 네. 한 번 빼고 다시 쏴요. 아, 위력 부족입니다. 6.5mm 탄약. 그래서 그걸 7.7mm로 바꾼 거예요. 영국 아니 쫓아간 거예요. 38식은 단점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 하나만 말한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거 뭐, 이거 누가 들려줘야 38식? 아, 이거 못 써. 버려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호의 레퍼런스는 당연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M1입니다. M1 소총. 2차 대전 때부터 6.25 전쟁 때까지 쓰였던 M1 소총.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먼저 6호하고 990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딱 있습니다. 첫 번째, 총구와 가늠쇠가 거의 유사해요. 아, 네, 990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투복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예.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의장대 같습니다. 의장대? 근데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총구의 가늠쇠 부분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이거 어느 걸 바꿔도 뭐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져온 네.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검 꼽는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대검 꼽는 게 굉장히 유사해요. 심지어 이걸 조인 볼트도 똑같습니다. 볼트도.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우리 6호나 990이나 마찬가지로 볼트 레버가 일직선 형태죠. 일직선 형태. 아, 근데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일단은 이제 가늠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 990은 탄젠트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본군이 이 만주나 이제 그 소련군하고 싸우면서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사거리 부족, 위력 부족이 굉장히 시달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식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걸 조준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AK도 이런 걸 많이 따라갔죠, 나중에. AK는 물론 뭐 멀리 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이렇게 탄젠트식을 만들기에는 좀 복잡했을 거예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죠. 이건 탄젠트식이 아닌. 오히려 우리한테 이게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7호하고 M1 개론도 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7호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제가 M1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유사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통 실루엣 부분, 이게 탄이 삽탄되는 부분, 삽탄되는 부분의 두께가 상당히 유사하죠. 몸통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예. 그다음에 가늠쇠 부분은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조금 달라요. 이거 역시 전형적인 볼트 액션 스프링필드 타입. 근데 얘는 이제 가스압 작동시키기 때문에 밑에 하나 더 있죠. 튜브가 더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죠. 여기 이제 볼트 액션이고 이건 반자당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삽탄을 하고 요거만 한번 뒤로 당기면 돼요. 당겼다가 이제 당겼다 탁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총 길이는 거의 똑같은 것 같고. 총 길이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대요. 아, 무게가 이게 훨씬 가벼워요. 아, 이게 훨씬 더 무겁겠죠. 기관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밑에 튜브까지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한국의 분에게 좀 맞춘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내 생각에 그 과도기적이다. 과도기적. 네, 그래서 좀 뭐 레퍼런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근데 신 교수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조병창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조병창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6.25 전쟁 때 조병창이 부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왜 하필 52년 10월 혹은 뭐 6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뭔가 우리 국산 총이 나왔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 결과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아, 확실한 답은 없다. 논문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병창 이야기가 나와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아, 그래도. 그다음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 아하. 그러니까 원천적인 그런 기술력은 없더라도 총을 만들 정도의 뭔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뭐냐면 일제가 이제 39년부터 시작해서 41년도에 인천에다가 육군 조병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37년도에.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육군에 있는 무기나 이런 물자를 보내지 않고 한반도에서 직접 만주 중국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인천에 공장을 만들었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들이 또 생산이 돼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해방 광복 이후에 거기서 이제 일을 했던 이제 우리 한국 노동자들.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변기창을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자로 또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49년 3월에 이제 미 군사 고문단에서 썼던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서 99식 총 탄환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류탄도 만듭니다. 그리고 50년 3월에 이제 또 미 군사 고문단장이었던 로버츠 준장이 미 육군본부에 썼던 또 공문을 보면은 한국인들이 M1 소총 카피본을 만듭니다.
아하. 그런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독자적인 소총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이 인천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계속 무기를 만드는데 이때는 주로 소총을 수리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서 또 수류탄이나 아니면 탄을 특히 많이 탄을 많이 아유, 생산했어요. 뭐 탄 소비가 엄청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전쟁 기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네. 방금 전에 1952년부터 이걸 만들었다. 네. 근데 일설에 의하면 52년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카더라죠. 카더라예요. 아, 네, 저도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만큼 예. 여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논문 써야 된다고. 논문 써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저는 52년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1년 11월 달에 부산 조병창에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어요. 아, 거의 한 40명 넘게 또 죽었거든요. 어우, 사망자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복구를 시킵니다. 아, 미 8군이 엄청나게 이걸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바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개발은 52년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52년도에 본격적으로 미군이 이제 미국이 추진했던 게 뭐냐면 6.25 전쟁의 한국화예요. 미군은 빠지니까 한국군 너희가 싸워.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군 증강 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한국군이 이때 이제 10개에서 12개 사단으로 늘어났고 10월 달에는 앞으로 20개 사단까지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한국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시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전 협정에 반대를 하면서 한국군만이라도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그렇죠. 라는 메시지를 미국한테 전하면서 뭔가 우리 군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역할도 해야 되고 충분히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나름 우리 국민들한테 내셔널 프라이드,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군대도 늘어나고 싸우는데 제대로 된 총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약간 어떤 그런 생각이 이런 소총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게 심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독자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네. 그런 걸로 이 소총을 일단 먼저 우리가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더 왜 안 만들어졌을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의 공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M1 게런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소총 제작자들도 볼트 액션은 그 당시에 이제 시대에 뒤처진 거라고 알고 있었겠죠. 아, 지금 미군도 당장에 반해동 쓰고. M14로 바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신 교수님하고 우리 대한식 소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저는 뭐 소총 비교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우리 신 교수님 나름 또 공부를 해왔어, 이 양반이. 그런 걸 보니까 앞으로 좀 해보려고요. 너무 재밌는 주제를 오늘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논문거리 하나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수사대 샤를 세환입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우리 제작진이 야외 촬영을 저한테 준비했습니다. 제작진 너무 감사해요. 와우! 자, 오늘 볼 제가 그걸 너무 추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전쟁기념관에 왔고요. 전쟁기념관 유물부의 서원주 부장님 모시고 오늘 볼 아이템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오늘 그래도 전쟁기념관 이렇게 야외 전시장에 저희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이템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여기 보시는 그 황룡 무의도 로켓인데요. 1974년에 그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룡의 재원을 보면요. 로켓은 길이가 6.3m, 지름이 56cm, 발사대는 가로가 2.4m, 세로가 9.4m, 높이 4.2m에 최대 사거리는 55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걸 보면 미사일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무유도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이 뭔지 네네.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진체로 유도가 안 되고 발사되는 것이 이제 로켓이고 네.
유도가 되는 게 미사일이다. 네네. 또는 로켓이 좀 광범위한 범위의 어떤 용도가 있다면 미사일은 좀 군사적인 용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또 로켓 중에서도 유도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고 미사일 안에도 로켓 추진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에 지금 관성항법 장치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보통 로켓 같은 거 무유도 로켓이라고 하면 그냥 추진해서 날아가요. 쉽게 말해서 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최소한 관성항법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위성항법 장치도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체의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하고 고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미사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유도 로켓이란 건 뭐냐면 점화가 되면 고도나 속도나 전혀 통제가 안 돼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라. 이게 무유도 로켓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하면 가장 간단한 구분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확하신 제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황룡 로켓 최초의 무유도 로켓이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로켓 미사일 종류가 없었고요. 최초로 이제 이것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거와 함께 이제 백곰이 같이 되는데 예. 개발이 되는데 백곰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현무로 이어져서 현재 우리의 무기 체계가 됐고 네. 이 황룡은 그 당시에 개발은 성공을 했지만 기술력만 검증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배치가 되지 않은 어떤 비운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부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운의 무기 굉장히 많아요. 예. 비운의 무기, 우리나라도 비운의 무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네. 수학에서 방정식 모르고 도함수로 가나? 도함수 모르고 미적분 가나? 아니에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스타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운의 무기고 실전 배치가 안 됐지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끔은 이런 황룡 로켓에 대해서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든지 다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밌는데요. 예. 자, 근데 부장님 네. 왜 황룡입니까? 거기에 대해 사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배치된 로켓이 아니라 네. 시험 로켓이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띄는 붉은색, 노란색 색깔을 썼기 때문에 아. 하늘을 날아가는 노란색 물체라고 해서 네. 황룡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면 부장님, 네. 분명히 우리 황룡 네. 레퍼런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어네스트 존이라는 어네스트 존. 미사일과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카더라가 나온다. 여러분. 프로토타입 황룡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이제 고폭탄이랑 집성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네. 재원이라든가 네. 어네스트 존의 어떤 사용 예를 보면 네. 핵탄두 투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네스트 존이 레퍼런스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 황룡도 안에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염두에 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이게 황룡을 제가 다시 다른 눈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네네. 자, 근데 부장님, 이게 그때 우리 군으로 가져선 굉장히 큰 펀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펀치를 갖게 된 시대적 개발 배경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가 냉전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68년에 이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 습격을 하고 예. 모가지 따라왔수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푸에블로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네. 긴장이 고조가 되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반대로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네. 미군들이 철수를 준비하게 되죠. 그때 굉장히 그런 얘기 많았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저기 위기를 느껴서 1970년도에 ADD 국방과학연구소 설립하게 되면서 네.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네네. 그 결과로서 1974년에 황룡이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도 프로그 5라고 해서 로켓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네네. 미국이 몰랐단 말이죠, 이걸. 예. 이걸 몰라서 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뭐 이렇게 쐈는데 이걸 보고서 제일 놀란 게 북한도 놀랐고 네네. 이걸 보고 또 놀란 게 중국이 놀랐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미국한테 물어보면 야, 왜 그래 쟤네들? 왜? 왜 우리 앞바다에 쏴? 그래서 한번 가봐. 그래서 카터가 그때 왔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 ADD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을 때 네. 대비였기 때문에 홍릉에 위치해 있었는데 홍릉기계공사라는 이름으로 트랙터 만드는 회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아마 이런 개발을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여기서 굉장한 걸 제가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었죠? 이게 트랙터 공장이었대요. 오케이. 네네. 부장님, 근데 이게 무이도 로켓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거 개발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일단 뭐 로켓이라고 하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날아야 되잖아요. 추진체. 예, 추진체가 중요한데 추진체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포천에 있는 뭐 부대에서 시험을 하다가 네. 이것이 잘못 점화가 돼가지고 네. 뭐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카더라가 나옵니다. 네네. 뭐냐 하면은 딱 하고 나서 대한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때 대한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대지 유도탄이다. 네네네. 미사일이라고 나왔다. 네네. 맞습니까? 이것은 중거리 및 장거리 유도탄.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다. 유도탄의 제조는 전자, 기계, 화학, 재료 등 고도로 발달된 최신 종합 기술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 과학 기술이다. 이것을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무유도 네. 로켓이 맞는 과학적인 설명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네. 그 당시에도 이것을 유도 기능을 탑재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희망사항이었고 네. 또 하나 이제 대비였던 사항을 대한뉴스에 발표한다는 것은 네.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경고 또는 그렇죠. 어떤 자랑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조금의 블러핑이 있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하면 제가 이걸 듣고 싶었어요.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프로야구야. 선발 투수가 있어. 선발 투수가 어깨가 아파. 근데 기자들이 왔어. 야, 선발 투수가 어깨가 안 좋다는데요. 뭐라고? 얘가 오늘 불펜에서 했더니 시속이 160km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세상 사는 게 불편한 진실보다는 가끔 이런 위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수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네. 어떻게 우리가 입수해서 이 전쟁기념관에 오게 됐나요?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랑 2021년도에 네. MOU를 맺어서 예. 그쪽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시제품들을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시험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보관되어 있던 것 일체 네. 플러스 다른 미사일까지 저희가 일체 입수받아서 이것을 ADD 내부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알릴 수 있는 게 좋겠다고 합의를 해서 일체를 받아와서 여기 미사일존을 만들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올해 2023년 11월에 이 황룡이 국가 중요 과학기술사조로 등재가 돼서 이 로켓이 우리나라 국방기술 발전에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렇다면 2021년에 온 건가요? 네. 저 그 전에 몇 번 왔었을 때 요런 라인이 좀 없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에.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제가 이 박물관 수색 때 하면서 전쟁기념관 다시 이게 하필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네. 이런 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르다. 네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방문할 때 보시고 난 다음에 직접 전쟁기념관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황룡도 한번 보시고 우리 미사일 라인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걸 거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혐오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를세안이 오늘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뭘 소개해드릴 거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현역인 폭격기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바로 B-52 폭격기입니다. 잘하면 100년 동안 쓸 수도 있는 그런 폭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B-52 폭격기를 설명해 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전쟁기념관 서원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하면 100년 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0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 야, 이거 노인 학대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이게 지금 쉬고 있으니까요. 아, 쉬고 있을까? 아, 근데 저는 이 B-52가 사실 주한미군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상시 배치된 이런 폭격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전시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세 나라밖에 없대요. 맞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게 여기 우리나라 이 전쟁 말번에 전시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전쟁기념관이 199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네. 1989년도에 전쟁기념 사업회가 설립이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초대 회장으로 계셨던 이병영 회장님이 네. 세계적인 전쟁 박물관이 생기니 미군 측에서 이걸 좀 공유를 해달라라고 합의를 하면서 네. 미국에 있던 비행기를 국내에 들여오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동 일가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 9월에 착공해 93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야외 전시장에는 B-52 폭격기를 비롯해 그렇다면 이게 일본에도 없고 네덜란드도 없고 파푸아 뉴기니에도 없어요. 세 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거 보려면 근데 보니까요. 이게 사실 저도 B-52 항상 화면에서나 봤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크긴 크네요. 예.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이 B-52 재원을 한번. B-52형의 재원은 전폭이 47.7m, 가로가 56.4m에 높이가 14.74m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수평 속도는 약 시속 957km로 알려져 있고 항속 거리는 16,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다고 알려진 B-19보다도 한 1.5배 정도 크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 예. 엔진이 무엇보다 8개가 있기 때문에 엔진 요거 우리가 온다고 해서 저 카바를 지금 뗐습니다. 보니까 카바를 떼서 엔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엔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자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진을 제거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왕 들어오는 거 좀 엔진 좀 몇 개 좀 껴서 주지. 그럼 우리도 한번 엔진 좀 뜯어보게. 그렇죠. 아, 근데요. 네. 부장님, 이게 또 첫 번째 카드라고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전시물로 들어오는데 네네네. 소련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략자산이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해서 동결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네. 소련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전시한다고 들어와서 이거 실전 배치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본 거군요. 예, 그렇게 할 수 역시 냉전은 냉전이군요. 네네. 하지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전시를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미국 특히 제트 폭격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종석의 콕핏이 전투기 같은 콕핏이었어요. 근데 B-52부터는 여객기 같은 콕핏으로 바뀌었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공구참모총장이 네. 개발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네. 앞뒤로 배치를 하면 네.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렇죠. 해서 나란히 앉을 수 사이드 바이 있도록 사이드로 하고. 맞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자, 근데 부장님, 네네. 이거 B-52 어마어마한 개발 비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썰이긴 한데요. 네. 이 당시에 이 개발에 참여한 그 설계자들이 네. 그 연구실이 아니라 네. 호텔방에서 모여서 갇혀가지고 며칠 만에 이것을 개발을 해서 네. 도면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엔지니어는 갈아야지 맛이에요. 믹서기에 넣고 엔진을 막 갈아. 그럼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근데 사실 그런 비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B-52의 가장 대표적인 실전 어딜까요? B-52 하면 뭐니 해도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전이죠. 베트남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라인데커 작전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라인데커 작전을 통해서 네. B-52를 북베트남에 보내서 네. 거기에 하노이라든가 이제 폭격을 하게 되죠. 이른바 북폭이었죠. 북폭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북베트남이 폭격을 당하니까 네. 북베트남이 위기를 느끼고 사회 기반이 마비가 되니까 평화협정에 나오는 계기가 된 그러한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B-52가 한번 뜨면 파리 평화협정이 열립니다. 파리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좀 그만하라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북베트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업국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시설들이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해안가에서 B-52가 쓸고 난 다음에 미주리가 거기다 함포 사격을 하면 모든 산업기관이 다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폭격을 했거든요. 베트남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논에다가 폭격을 해봐라 벼는 또 자라. 안 자랍니다. 왜?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베트남한테는 밉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B-52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이게 원래 핵 투발을 하는 폭격기였는데 네네. 이게 베트남전에 투입되면서 이게 재래식 폭탄을 이제 투하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카페트 밤빙은 B-52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D형 같은 경우에는 네. 빅벨리라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많이 네.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했기 때문에 융단 폭격에 최적화된 그런 비행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이고. 근데 부장님 그다음에 네. 전설에 기초돼 보니까 카더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폭격기잖아요. 네네. 폭격기인데 미그 21을 잡았대요. 네네. 미그 21 어떻게 이게 진짜입니까? 폭격기가 전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요. 그 라인데커 작전하고 네.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라인데커 제2작전 때 네. B-52가 계속 북베트남 넘어가고 네. 하노이로 넘어가니까 엄청난 방공망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이가 숨어 있다가 저고도에서 이제 B-52를 잡으려고 오다가 요격을 했군요. 예. 그러다가 후방에 걸려서 격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베트남 공군 조종사들이 아직 풋내기가 많았습니다. 커다란 폭격기가 있으니까 저거의 후미를 따라잡자 이렇게 가다가 꼬리 기총한테 잡힌 맞습니다. 거예요. 꼬리 기총이 뭐냐면 그냥 기총이 아니라 나름 조준 레이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잡힌 거예요. 얜 몰랐어요 그걸. 그냥 쏘나보다. 난 못 맞히겠지. 왜? 난 제특이니까. 꼬리 기총 사서 생각하죠. 야 너무 코스로 오는데? 한번 쏴볼까? 당겼거든요. 어머 순식간에 오렌지 불덩이가 되면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꼬리 기총 사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훈장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은성 무공훈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폈지 은성 무공훈장이다. 인생 폈죠. 그리고요 부장님, 요 기체가 들어왔을 때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밀리터리 매니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거 보려고 우리나라 입국을 했습니다. 많이 오십니다. 예. 지금도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꼬리 기체 번호 같은 거 딱 찍어서 네네. 이것도 추적하는 그런 팀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55년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확인할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쪽으로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가시죠. 예. 타이어를 보시면 예.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데요. 예. 무슨 뜻이냐면 56년도에 30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0번째 주로 따지게 되면 약 56년 7월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체는 55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래서 그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기체를 견뎌야 하는 이 타이어 프레임 이런 것도 보면 저 랜딩기어 랜딩기어죠. 프레임 보면 굉장히 육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이런 대형 기체를 견디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 거기다가 또 폭탄을 탑재하면 그렇죠. 예. 네, 오늘 지금 부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 B-52 전략 폭격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량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100년 이상 진짜 갈까요? 저 지금 H형까지 나와 있는데 네. 새로운 기체가 개발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기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병력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최후의 조종사가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수색대 수색대장 이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육군 박물관에 왔는데요. 오늘 살펴볼 무기는 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6.25 전쟁까지 우리가 뭐 때문에 시달렸습니까? 전차 때문에 시달렸죠.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차가 그야말로 지상군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6.25 전쟁에서 맞붙었던 이 두 맞수 전차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호흡, 심호섭 교수님. 저는 어디 회의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뭐 동계 전투 체험. 나이 들어봐, 추워. 죽을 것 같아 지금 추워서. 그리고 꼭 눈이 온다 이렇게. 진짜
그래서 오늘 6.25 전쟁 때 우리를 괴롭혔던 또한 우리한테 희망이 됐던 전차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2차 대전 때는 예. 같은 편이었습니다. 친구였어요. 친구였습니다. 친구였죠. 예. 나치 독일 상대로. 그렇지. 그렇죠. 근데 몇 년 뒤인 6.25 때 와서는 서로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보고서 무생명체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기구하거나 네. 특이한 운명을 가진 그렇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먼저 T-34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네. 자, 교수님. 네. T-34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네, 가시죠. 뭐 이상한데요? 잠깐만. 네. 잠깐만. 아, 왜 T-34는 전방에 이 엔진 배기구가 있나요? 이게 지금 6.25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유일한 T-34라고 아, 그래. 해요. 그냥 추측 건데 네. 조립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재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아시죠? 이 T-34가 공장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아, 오늘 오니까 제작진이 나한테 이걸 주더라고. 야, 일부러 작업복 입고 오셨네요. 아, 네. 그럼요. 네. 이게 폭이 2.9m래요. 2.9m인데 2.9m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이게 전체 폭 여기까지. 아, 그렇지. 아, 괜찮아. 3m 5cm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공장마다 달라요. 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레닌 공장에서 만든 거하고 우랄 공장에서 만든 거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한 8만 대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8만 대 나왔죠. 8만 대 나오는데 네. 자, 근데 이런 걸출한 전차가 나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차는 네. 40년도 독소전쟁 6월 달에 독소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막 진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해서 조금 단절되긴 했지만 전차를 활용한 정신 전투라는 기본적인 군사적 교리의 전통이 또 있었고 스탈린이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했던 중공업 대 이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30년대부터 여러 종류의 전차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중 하나가 T-34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T-34 가지고 결국엔 뭘 하냐? 기갑 웨이브를 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43년에 6월 달에 쿠르스크 전투를 경험하면서 이걸로 해보니까 독일군 빤츠아떼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델은 8호 모델입니다. 그렇죠. 주포를 76mm에서 85mm로 바꾼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소련군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 호랑이가 나. 네. 호랑이가 나. 난 저 호랑이만 보면 미치겠어. T-34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조종과 생산이 최대한 편하도록 했어요. 비숙련공이라도 웬만하면 만들 수 있게.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조종수도 조종 얼마 안 해본 애가 와도 그냥 전선에서 대충 앞뒤 옆으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T-34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종석이 이제 레바실이잖아요. 안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트랜스미션이 이게 뻑뻑했거든요. 그래서 T-34의 특징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해머가 있어요. 때려서. 그치. 해머가 있어요. 네. 레버가 막 앞으로 안 가니까 어떻게 조종수가 해머를 들어서 때렸단 말이야. 레버를. 그래서 나중에 M4 셔먼이 왔을 때 아 참 편하다. 이런 M4 얘기가 셔먼 나오는 왔을 거지. 때는 네. 야 이거 뭐 외계인이 만들었나? 그렇지. 이렇게 러시아인 반응이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가 웨이브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많이 쏟아져 그렇죠. 나왔다. 그만큼 네. 이제 생산 속도가 빨랐던 엄청 건데 빨랐던 거죠. 당시에 공장에서 만들잖아 노동자들이. 네. 만들던 애들이 다 만들면 걔네들 타고 나갔다고 진짜. 진짜예요. 그런 영상도 본 것 같아요. 예. 나오는 그러니까 영상. 예, 뭐 타서. 레닌 공장, 우랄 공장 이런 애들이 다 하다 보면 치수 안 맞춰.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급했어.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네. 근데 북한군에 썼던 이 T-3485 요게 우랄 생산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우랄 생산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요걸 준비했습니다.
야, 대형 돋보기. 오늘 제대로 수색 한번 하는 거죠, 저희. 예?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포탑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각 그 생산 공장마다 미묘하게 이 용접선이 달라요. 더군다나 이 우랄 생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측면에 전기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 좀 보이십니까? 와, 요게 우랄 생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바로 저게 보이더라고요. 딱 보이네요. 딱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어떤 형이다? 우랄 생산형이다. 야, 이거 어지럽다, 이거 안 되겠어. 자, 이번엔 M4 셔먼 쪽으로 왔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그래도 M4 셔먼도 이게 형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형식이죠? 이게 M4 A3EH입니다. EGA. EZA. 네. 여러분들 영화 퓨리에 나왔던 네. 우리 빵 형이 몰던 EZ8이에요. 네. 이제 EZ8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머즐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주포가 기존의 75mm에서 바뀌는 거죠. 네. 셔먼이 등장하게 된 거는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현대식 전차를 따라갈 만한 전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차 후진국이었어요. 그렇죠. 다만 미국은 당시에 이제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 그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그렇지. 공업 국가였고, 이른바 그 포드의 칸베야 시스템. 네. 이 셔먼이요, 막판의 생산량만 보면 오히려 T-34보다 훨씬 많이 생산됐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2년부터 45년까지 3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5만여 대를 생산했어요. 아유. 그때 5만여 대를 생산했어요. 아유. 아, 5만여 대. 네, 그래서 평균 잡아놓고 봤을 때 이 기간만큼은 T-34보다 더 많은 생산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보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생산량은 받쳐주는데 뭐가 안 받쳐줬냐? 전차병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전차병이 자꾸 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셔먼이 5명 타는데 4명 타면 다행이었습니다. 막판까지. 네. 심지어 3명 타는 셔먼도 허다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셔먼 이전에 M3 같은 경우는 이미 75mm 포를 달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큰 포였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 단계인 셔먼에서 바뀐 거는 이 회전식 선탑. 포탑. 터렛을 넣은 거다. 네, 터렛을 360도 돌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런 기술력이 미국도 있어서 그렇죠. 나름 이게 빨리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셔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정비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여러분들 전차에서 가장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게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이 가장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 요 앞에 요 볼트 보이시죠? 볼트. 그렇네요. 네. 볼트. 요 볼트만 다 풀르면요, 요 앞에 커버가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 트랜스미션이 있었거든요. 정비하기 엄청 좋았습니다. 정비병 입장에서는 너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 기어 같은 거 보면요, 네. 이중 나선형 구조예요. 굉장히 튼튼한 기어였거든요. 독일 판타 전차 좋다 했는데 독일 판타 전차는요, 정비 한 번 하려면 위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근데 크레인이 와서 엔진까지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정비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판타 안에 있는 이 기어 같은 게 생산력이 딱 안 되니까 이렇게 미국같이 튼튼한 게 아니라 단일 톱니바퀴 위주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장이 굉장히 잘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비성, 그다음에 기계적 신뢰성을 보면 이 셔먼이 넘사벽이었다. 그러니까 그 기계적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셔먼을 계속 쓰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76mm로 개량했던 A1, A2, A3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T-34하고 비교해보면요, 네. 이게 최고가 조금 높아요. 네. 전차는 최고가 높은 게 장점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시야가 확보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공간이 확보가 돼서 확보되고 뭐 이런 게 편한 거. 승무원의 거주성이 넘사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탄을 맞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네. 높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더라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게 뭐냐면 무서워요. 이게 이 셔먼이 30톤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셔먼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미국에서 쓸 건 아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치, 태평양도 가고 대서양도 건너야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바다에 가려면 배에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못 태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랭크 고리가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배에 선적할 수 있는 크랭크에 이걸 걸어서 들려면 그 무게가 3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M4 셔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범용성이 뛰어나서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다 죄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군도 쓰고 영국군도 쓰고 캐나다군도 쓰고 심지어 소련도 소련군도 썼어요. 네. 소련군도. 아, 근데 소련군은 이게 어떻게 평가해요? 소련군은 의외로 되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워낙 또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이제 독일 본토 공격전에서 많이 쓰였던 게 이미 그 당시에는 뭐 티거나 판처의 위협이 다 많이 사라진 이후에는 오히려 이 전차를 더 선호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소련군 내부에서도 이 셔먼이 배치된 소련군 전차부대는 근위 사단이었어요. 굉장히 급이 있는 사단에 이 셔먼들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교수님, 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이 2차 대전을 주름잡았던 연합군의 가장 소중했던 전차들이 6.25 전쟁에서도 둘이 맞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수가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T-34와 M4 셔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 통한의 6.25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전차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6.25 전쟁 발발 직후에 북한군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T-34 8호를 끌고 오면서 우리 국군은 사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멘붕에 빠졌었죠. 네. 이게 북한이 총 242대 T-34를 주요 축선으로 이제 끌고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가 나타난 거예요. 저게 뭘까라는 얘기. 그렇죠. 게다가 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이걸 막을 만한 수단 자체가 불비했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T-34가 밸런스가 좋은 전차잖아요. 기동성도 최고 속이 한 50km 넘을 정도였거든요. 왜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이나 걸렸을까요? 네, 거기에는 북한군 전차 운용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일단 북한군 같은 경우는 105 땅크 여단이라고 땅크 여단이었죠. 전차 여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연대별로 각 사단에 이제 배속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차를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보병의 지원 형태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걸 여쭤보고 특히 싶었어요.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동두천, 포천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이제 3번 축선, 43번 축선 같은 경우 보면은 기동로가 뭐 이렇게 평원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횡대로 쭉 펼쳐가지고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솔길 하나 나 있죠. 그냥 그렇죠. 이런 길에서 네. 사실상 전차도 보병과 함께 가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당연히 이런 전술을 개발했을 것 같고 북한군 전차 운영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교통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 들어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뭐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너무 빨리 튀어나갔다가 보병 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마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 네. 전차는 네. 실제로 6.25 전쟁에서 네. 싸웠던 전차입니다. 우리가 노획한 거죠. 네, 우리가 격파시켜서 노획한 전차인데 국내에 유일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 국내 유일. T-34 전차는 6.25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아군이 노획한 유일한 탱크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 원래 이걸 노획을 한 다음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다가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육사 교정에 전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보니까 곳곳에 사실 격파의 흔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사실 이 궤도에 보시면 이게 원 궤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임시 병편으로 이걸 대놨어요. 뭐 완전 확연히 다르죠. 이건 좀 양반이에요. 뒤에 더 예, 심하잖아요. 뒤에 한번 지금. 보시죠. 네. 여기에는 여기 이쪽으로 와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공사장에서 쓰는 뭐 밑에 슬레이트 같은 거 있죠. 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전투 중에 격파시켜서 궤도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걸 가져와서 복원할 때 이걸 이제 용접을 시켰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T-34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조종수가 보통 이제 포탑으로 다 들어가거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T-34는 정면에 조종수 출입구가 있어요. 이게 방어에 굉장히 불리했어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군이나 예전에 나중에 싸웠던 이스라엘군이나 6.25 전쟁 때 싸웠던 미군들도 어떻게 했냐. 북한군 조종수가 저거 열기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종수가 가끔 열거든요. 거기다 쏙 집어넣다. 이게 이거는 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T-34 봤으니까 6.25에서 맞짱 뜨던 우리 셔먼 한번 봐야 되겠다. 사실 셔먼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셔먼 앞에 왔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6.25 전쟁 나고 나서
진짜 속절없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간에 미군이 이제 채피 경전차를 투입을 했어요. 네, 일본에 있었으니까 예. 어떻게든 어떻게 가장 빨리 올 수 있었습니까? 없는 거라도. 그런데 예. T-34한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안 되죠. 네. 75mm짜리 포를 달고 있어도 네. 경전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고 이 낙동강 방어선이 있을 즈음부터 이 EGAC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퍼싱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사실 EGAC 먼저 온 건 아니고 한 8월 4일 시점부터 5개 전차 대대가 오는데 아, 예. 그 대대에 이제 펄싱하고 네. 셔먼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6.25 전쟁에서 이 둘이 맞붙었습니다. 네. 그 전투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깔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두 전차는 서로가 서로를 부술 수 있다. 아, 그렇죠. 용호 상박이다. 쉽게 말해서 먼저 보고 쏘는 쪽이 이긴다는 아니, 얘기예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차전 할 때 네. 먼저 보고 사거리 내로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먼저 쏘고 먼저 파괴하는 쪽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셔먼 같은 경우는 관측 장비가 더 뛰어나고 훨씬 좋았어요. 예. 광학 장비가 훨씬 좋았거든요. 전차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더 뛰어났었고 그렇죠. 미군의 훈련 상태가 훨씬 더 뛰어나다 보니까 별로 진 적이 없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군 전차병의 습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허약한 북군 보병부대하고 싸웠거든. 그러니까 뭘 쏴야 되겠어? 철갑탄을 안 쏘고 뭘 그렇지. 쏴요? 네. 고폭탄을 쐈다고. 맞습니다. 미군 전차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전하! 다! 근데 얘가 철갑탄을 장전해야 되는데 고폭탄을 장전한 거야. 네. 발사! 다! 팽! 누구요? 뭐요? 이제 저기 있네. 얘 갈겨. 네. 철갑탄 맞고 이제 얻어 터지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의미한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셔먼하고 T-34가 맞붙은 통계는 아닌데 네. 그만큼 미군의 훈련도가 높았다라는 걸 좀 보여준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초탄 명중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아, 초탄 명중률. 아, 네. 중요합니다. (300m) 이내에 미군은 84%, 북한은 50%. 1km 이상에서 미군은 16%, 북한은 빵. 분명히 이 셔먼이 승무원 주거성도 좋았고 네. 조작성도 좋았단 말이죠. 네네. 그에 비해서 T-34는 떨어졌었고 네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전투 피로도도 있었지 않을까? 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군이 음. 전차를 멀리까지 수송할 때는 열차로 수송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네. 트레일러로 수송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군은 이걸 끌고 북한에서부터 부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는 미 공군이 폭격이 있었고 철로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사실 T-34의 장점은 그 작전 반경이잖아요. 3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근데 그걸 전혀 활용할 수가 없었죠. 이 전쟁에서는.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게 네. 6.25 전쟁 기간 중에 전차전이 119회가 있었어요. 오, 119회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전차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독일의 전격전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운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대나 중대 가다가 이렇게 오, 맞습니다. 맞춘 거지. 119회 중에서 한쪽이 5대 이상을 운용한 사례가 단 7회입니다. 아, 그게 현실이었고 오히려 근데 이 2차 대전 끝나고 사실 다들 뭐 전차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런데 오히려 6.25 전쟁에서 전차 쓰다 보니까 보병 지원용으로 이런 산악 지형에서 그다음에 방어선 뚫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또 전차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새로운 전차, 신형 전차를 개발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싸웠던 다부동 전차. 다부동. 다부동 하면 치열한 고지전, 진지전을 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전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특히 다부동 일대에서도 칠곡에서부터 신주막이라는 곳을 거쳐서 대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예.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1사단과 함께 싸웠던 미 27년대에 전차 대대에서 또 한 개 중대를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이 미 전차 중대가 주로 펄싱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북한군 T-34가 공격을 해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보병과 전차가 합동으로 아. 북한군 전차와 싸워가지고 이틀 동안 무려 13대의 T-34를 격파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가동 가능했던 T-34가 여기서 거의 녹았다. 네. 전 그렇게 상당수가 보거든요. 여기서. 더군다나 여러분 네. 이게 있습니다. 서로 관통 피해를 입었을 때 사망률이거든요. 네. T-34는 관통이 됐을 때 승무원의 82%가 맞습니다. 사망해요. 네.
그런데 미군의 M26 퍼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자가 50%가 안 됐어요. 맞아요. 예. 그만큼 구조 면에서도 좀 튼튼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퍼싱하고 비교하기는 안 되지. 네. 그래서 아까 그 전차전을 미군은 보울링 앨리 전투라고 보울링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6탄 돌격으로 막았단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작전을 했어야만 됐었고 그분들의 희생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니면 결국은 이거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그런 희생과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네. 결국 우리가 초반 전투에서 북한군이 원했던 완전히 우리 주력 선을 안 당하고 네. 후위를 기약하면서 결국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갔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어느 한 군데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굉장히 여러 군데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차, 통한의 전차입니다. 통한의 전차지만 이 전차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전차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6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도 크게 한몫했다. 저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 6.25 전쟁의 전차 운용을 보면서 한물 같다고 평가받았던 셔먼 전차. 셔먼. 무려 309대가 사용됐습니다. 퍼싱이나 패튼보다 더 많이 쓰였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 무기 체계라는 게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자체 스펙보다는 효과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운용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육군 박물관에서 우리 심 교수님 모시고 굉장히 제가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무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냈었다라는 게 역시 샤를리구나. 저는 우리 심 교수님 깨알같이 요거 전사 연구해 오셔가지고 이 통계 자료 내시고 이렇게 교수는 안 합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수색대장 수색 완료했습니다.